네, 오늘 주식시마론 화요일 주제 보시죠. PF 부실과 금융시장을 위한 중립금리. 메리츠 증권의 이희권 지점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각국의 정치권 이슈에 따라서 최근에 이 채권 시장의 급등락이 이어집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채권 시장 좀 안정감을 되찾았고요. 또 간만에 미국장 같은 경우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이 그래도 올라줬거든요. 한때는 국채 수익률에 굉장히 민감했던 그런 분위기를 보였었는데 미국장이 그 분위기에서 조금은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주말에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또 그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레고랜드발 사태 때문에 채권 시장이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번 좀 한 차례 큰 파도가 지나갔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최종적으로 R 더블 스타라는 개념이 네. 지난 주말에 시장에 대두가 되었죠. 그게 그리고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큰 관심을 많이 안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R 더블 스타라는 개념이 뭐 핑계일 건지 대책일 건지 결론일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시장의 흐름을 충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R 더블 스타가 뭔지 왜 이게 지금 시장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금리 인상과 그리고 신용 경색 리스크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이걸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전무후무한 이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하다 보니 이러한 부작용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번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경우에 분명 그 시발점이 되었지만 이러한 신용 경색 분위기 속에서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슈를 저는 네. 이번에 그 국내 채안 기금, 채안 펀드가 발 빠르게 큰 규모로 저는 빠르게 이게 막았다 안 막았다를 떠나서 빠르게 네. 대응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겠고요. 만약 이러한 정부의 대책이 있기 전에 더 큰 이벤트가 터졌더라면 막기 힘들었을 텐데 저는 결과를 떠나서 이런 이 시기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한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다면 일단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요소는 배제를 하고 팩트나 용어 위주로 그리고 몰려있는 상황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레고랜드가 국내에 들어서려고 했던 게 2010년도였죠. 그 당시 때는 인천이 그 부지 중에 그 강력한 후보지였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때문에 인천이 이제 배제가 되고 2011년도에 2011년도 부근에 이제 강원도가 채택이 되면서 레고랜드의 본격적인 이 공사 작업에 들어갔었죠. 하지만 2011년도에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유물들을 어떻게 이제 공사하다가 유물이 나오면 딜레이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유물을 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발굴을 다 하고 다시 공사를 재개하니 유적지가 나와버리는 그런 사태가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2018년 평창 올림픽 특수까지 기대했던 상황인데 유물과 유적지 발견에 의해서 거의 공사가 7년, 8년 딜레이 돼 버린 상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자금으로 초기 PF 자금이 굉장히 예상 외로 사용되었고 공사가 딜레이 되는 그런 PF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도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고 사실 강원도가 이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강원도에게 유리하다기보다는 레고랜드에 유리한 게 제안한 것이 결과물이 안 나타나다 보니까 굉장히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런데 아마 2018년도였을 겁니다. 이제 이 PF 레고가 이 레고랜드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5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SPC를 통해서 국내 레고랜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유적지로 인해서 딜레이된 시간 그리고 그 비용 이후에 더 추가적인 자금을 투자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레고랜드 계열사도 추가적인 자금을 넣었고 국내에서도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들 대상으로 ABCP를 발행하게 되죠. ABCP는 이제 미래 당장 지금 담보는 없어요. 담보는 이미 그 단가를 쓴 상황이고 향후에 레고랜드가 개장하고 난 뒤 입장권이나 이런 수익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신용이 낮다 보니 지자체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레고랜드는 개장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개장 특수를 누리고 근데 점점점 이 ABCP의 수익이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니 그리고 그 중간에 한번 12년 동안 도리사 자리를 지켰던 분이 교체가 되었죠. 그래서 스탠스가 변화하게 되니 이 지자체에서도 이 지급 보증을 약속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사실 이 물건을 보고 투자했다라기보다는 지방채가 국채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한 증권사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증권사들뿐만 아니라 채권, 지방채나 공사채, 회사채에 투자한 그런 그 업체에서들도 지방채까지 이게 채무 불이행이 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ABCP 점검, 재평가를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분명 기존의 국채급, 지방채급의 ABCP의 등급 신용 우려가 기존에 비해서 커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가지고 있기에 불안한 그런 그 채권자들이 있겠죠. 시장의 채권을 매도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요. 채권 가격의 하락은 채권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라면 기존의 그 금리가 확정된 그런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죠. 채권 금리가 더 좋은 채권이 나오게 되니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채권 시장을 불안하게도 하고 그리고 신규로 자금을 조달할 기업들에게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공사채나 회사채. 사실 공사채, 회사채 같은 경우에 지방채나 국채에 비해서 수익률, 금리는 높지만 안전성 면에서는 더욱더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보증한 ABCP도 이거 우려가 되는데 회사채는 괜찮을까? 라고 심리가 이어지죠. 그에 따라서 10월 중순에 있었던 도로공사 한전채 회사채가 유찰이 되고요. 네. 그리고 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채권 발행조차 유찰이 돼버렸습니다. 이후에 하나솔루션 그리고 대다수의 회사채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소집이 되었죠.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되고 나서 과거 금융위기를 겪었던 신용리스크를 겪었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아야 될 돈은 더욱더 커지고 이 신용리스크라는 게 내가 다른 사람을 못 믿어서 내 자금을 막다 보니 돈이 안 돌아서 그 돈을 구하는데 더 큰 비용이 들어가고 이게 한 개 경제 주체를 무너뜨리면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네. 빠르게 신용을 커버해 줄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하고 회사채 CP 매입을 하겠다라고 밝히며 증권금융을 통한 증권사 유동성도 지원하고 있고 가장 이제 그 수익은 높지만 부실 우려가 큰 PF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 보증 지원을 나서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때문에 이게 저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진 모르겠지만 만약 시간을 늦춰졌더라면 그건 결국 터져야 되는 그리고 이 터짐이라는 게 이거 다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 어차피 지금 주식 잘 안 되고 있고 나 힘든데 그냥 한번 다 터지고
다 새 출발하자라고 농담삼아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정말 신용 리스크가 이어진다라면 지금까지 겪었던 아픔은 아픔이 아닐 정도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책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대책이 R 더블 스타라는 개념을 봤을 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영국, 일본, 중국과도 함께하고 있고 결국 이 R 더블 스타를 만약에 연준의 스탠스가 이쪽으로 간다라면 저는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바뀔 수 있는 트리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고랜드 채권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해외에서는 또 각국마다의 문제들이 있고 여기에 이 불을 끄기 위한 어떤 직접적인 개입이라든지 유동성 공급들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정말 그 신용 리스크가 어쩌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 막연한 어떤 우려가 지금 좀 수면 위로 올라올 뻔했는데 이걸 우리 정부가 그래도 잘 막았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지금까지는 저는 잘 막았다고 보고 있고 네. 근데 뭐 앞으로의 이슈를 다 막을 그 방안이다라고 보긴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이 시기에 안 나왔더라면 신용 리스크가 발생될 확률을 더욱더 높였을 거다라고는 생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뭐 어떤 기업은 부도 처리가 되기도 하죠. 정말 어떤 상황에서. 그렇지만 그 어떤 기업 자체가 시장의 영향력이 크고 여러 기업들과 더 연계되어 있는 기업이고 하다 보면 그런 기업들의 어떤 신용 리스크나 혹은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어떤 채권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신용 불신으로 가게 됐을 때 돈맥 경화가 생기게 되면 우리 경제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막았고 이게 완전한 어떤 방편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보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50점 플러스 알파면은 그래도 시장 좀 안정될까요? 모든 걸 막았다고 봐야 쉽진 될까? 않을 것 같고요. 예. 근데 대응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고 이게 아마 레고랜드 부실이 결정적인 게 한 2천억 규모일 겁니다. 채권 전체 시장에 비하자라면 굉장히 작은 수준인데 우려가 많다 보니 이게 크게 해석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 2천억에 비하면 50조 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하지만 네. 전체 채권 시장에 비하면 또 50조는 또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더욱더 돈이 커지고 결국에는 못 막는다라는 거고 자본시장의 특성이죠. 제가 업계에서 이제 투자업을 한 지 이제 15년이 다 돼 가는데 어쩔 수 없는 이 자본시장의 특성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극소수죠. 그리고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만약 몇몇 기업들이 무너진다. 그럼 큰 고통이 있겠지만 살아남은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나머지 승자의 효과를 굉장히 누리게 되죠. 그래서 주식시장도 항상 뭐 저희 선배들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피가 낭자한 시체에서 꽃이 피어나고 그 꽃을 누리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이다. 하지만 그 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나머지보다 훨씬 더 큰 돈을 가져간다. 이게 계속 지금까지의 자본주의의 속성이었습니다. 때문에 뭐 이게 뭐 터진다 안 터진다를 떠나서 우리의 이 목적은 다시 언젠가는 이러한 그 승자 효과 때 생존을 해 있어야 되거든요. 생존을 해 있지 않으면 손해는 나만 보고 득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잃는 사람 따로 있는 그런 사태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대응을 하되 지금은 분명히 생존을 해야 될 시기고 생존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리스크가 될 만한 요소들에 대해서 계속 뭐 평가를 하는 거고 이게 다 리스크를 덮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서 만약 이러한 이슈가 없었더라면 더 악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해보는 거죠. 네, 레고랜드 SPC는 이달 초에 원래 최종 부도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유동성이 공급되면은 부도는 아닌 건가요? 지자체에서도 강원도에서도 아차 싶겠죠. 그래서 뭐 다시 지급 보증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네. 글쎄요 이미 뭐 디폴트 선언까지는 아닌데 시장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연관해서 뭐 레고랜드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일각에서는 한 정치인의 발언, 강원도지사의 어떤 무책임한 발언이랄까요? 예, 그러니까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근데 이런 발언 때문에 이런 좀 큰 변동성이 채권 시장에서 나왔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나올 게 나온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레고랜드 내용 말고도 롯데캐피탈, 롯데그룹에서도 롯데건설 쪽 뭐 자금 유동성 때문에 롯데캐피탈에서 기업 어음 15% 금리로 이게 어음 발행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고 고금리인데도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거기에 투자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고 그러면서 롯데건설에서 어쨌든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예,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유동성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뭐 관계 건설사나 증권사의 부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없다고 봐야 될까요?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예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이제 각자 생존의 시기로 들어가죠. 저는 최근에 같은 섹터 내에서도 대기업 계열들 건설사를 끼고 있지 않고 현금이 많은 그 기업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거든요. 네.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네. 바닥에서 한 10% 초반? 힘들면 힘들수록 네. 현금이 많은 개인들과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 다쳤을 때 그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게 현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오늘 공화당의 그 미국 중간선거 승리 확률이 좀 우세가 높아지면서 IRA 법안이라든가 신재생 종목들의 좀 이 매물, 차익 실현 매물들이 있죠. 하지만 2차 전지 내에서도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가고 있죠. 이 혼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기업과 대기업 계열사에 있는 기업이 같은 섹터 내에 있지만서도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게 저는 이게 일부 이 돈이 있는 기업들에게 오히려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없을 때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더 MS를 벌릴 수 있는 거죠. 네. 항상 삼성이 지금까지 15개, 13개의 그 메모리 업체들이 난립해 있을 때 치킨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 이렇게 힘들 때 투자를 이어가서 다시 한 번 더 호황이 왔을 때 그 투자의 가치를 누렸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그런 건들은 이제 그 기업별로 그리고 개인별로 네. 발생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정말 뭐 대마불사가 진행이 될지 이게 연쇄적으로 이어날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PF 시장 또 채권 시장의 어떤 위기 심리는 일단 붙잡았고요. 이건 좀 잠재웠다고는 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서 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국면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또 부정적인 소식이 있을지는 계속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개념으로 R 더블 스타를 아까 처음부터 강조해 주셨거든요. 새롭게 나온 개념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또 우리 시장에서 이 용어가 부각된 건가요? 지난주 후반부터?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지난주 예. 금요일에 나스닥이 2%, 3% 급등을 했었죠. 네. 그때 이제 월스트리트 보도가 뭐 11월 달에 75bp 올리는 건 다 알아. 하지만 12월 달에는 75bp가 아니라 50bp 올릴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그럼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된 거야? 인플레이션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금리를 낮추는 건 아니지만 이제 조정치를 낮춘다고 거기서 나온 게 R 더블 스타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립금리라고 하죠. 네. 중립금리. 네네. 그럼 R 원 스타라고 이제 구분을 짓는데 예. 중립금리라는 건 말 그대로 경기를 해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누르지도 않는 적정한 수준의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가 기존에 4%였는데 뭐 4.75, 5%까지 올라간다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 중립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그 금리까지는 맞춰야지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립금리보다 금리가 이제 이 실질금리가 낮을 경우에는 시장에 돈을 푸는 거고요. 그리고 중립금리보다 실질금리가 더 높을 경우에는 시장에 돈을 회수해서 경기를 누르는 거죠.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도 안 잡은 상황에서 중립금리가 아직 실질금리보다 높은 상황이니까 이 실질금리가 따라갈 때까지 시장을 고통받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립금리 R1 스타는 실물 경기 우리가 구매를 하고 소비를 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이런 실물 경기에 대한 중립금리죠. 그런데 실물 경기보다 지금 더 큰 시장은 금융시장입니다. 금융시장. 그렇죠. 경제는 레버리지고 신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금융시장에서 한 번 더 파생된 게 파생시장이죠. 그러니까 실물 경기보다 더 큰 게 금융시장이고 금융시장보다 더 큰 게 파생시장인데 어쨌든 이 금융시장에 대한 중립금리의 개념이 R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죠. 중립금리 알겠어. 좋아. 그런데 중립금리를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R1 스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만약 금융시장이 먼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그럼 금융시장이 무너져 버리면 물가는 더욱더 뛰게 될 텐데 그리고 우리가 2008년도에 겪어봤듯이 금융위기가 오면 이건 인플레이션보다 더 큰 상황이 될 텐데 금융시장은 어떻게? 라는 우려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R1 스타는 이 정도 수준인데 5% 수준인데 예를 들어서 R2 스타 더 이상 R2 스타가 넘어가면 금융시장이 견딜 수가 없어 라는 수준까지 만약에 높아진다라면 실물 경기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풀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돈을 풀기 위해서 뭐 이러한 개념까지 만들어내나? 또는 이게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구나 라고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했는데 네. 그런데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 터지고 나서 고치는 것보다 이게 터지기 이전에 금융이 마비되고 금융이 이게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됐을 때 더 큰 돈이 들어갈 텐데 그 이전에 이런 개념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각 국가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죠. 기준은 R 스타가 아니겠지만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 금융 시스템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각 국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채권시장 안전펀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이 일환 중에 하나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채 매입을 하면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24년 만에 엔화에 처음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나온 소식인데 이러한 연준의 약간의 스탠스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서 시장이 좋아지려고 했을 때 시장을 누른 요소가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이었죠. 항생 지수. 그런데 중국 시장 또한 오늘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존리 행정장관인가요? 중국의 행정장관이 우리도 홍콩 금융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 있다. 언제든지 시장에 뛰어들 그리고 자금은 넉넉하기 때문에 라고 발언을 하면서 그나마 중국 시장도 반등을 하고 우리 시장도 이 중국의 영향을 덜 받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결국 이 글로벌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 않게 금융시장이 무너지지 않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그럼 제일 큰 형님인 제일 대장인 연준이 과연 이 스탠스에 함께 할까?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죠.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뭐 연준 의원들이 입을 다 닫고 있는데 만약 뭐 선거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연준의 피봇을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R 더블 스타의 개념이 국내든 연준이든 이게 계속 부각이 된다라면 저는 피봇을 하기 위한 인플레가 잡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봇을 하기 위한 계속 그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 R 더블 스타라는 개념을 그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은 연준에서 얘기를 한 겁니까? 월스트리트에서 그랬겠죠. 아마 제가 이름을 기억 안 나는데 트위터에서 어느 기자분이 그런 올리셨어요. 연준이 12월 달에는 50bp를 인상할 거다라고 기자가 자기 트위터에 올렸는데 그 발언으로 금요일 나스닥 시장에 돌려버렸죠. 근데 그 기자가 네. 좀 유력 인사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민고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인데 거의 뭐 애플의 내부자급 그러니까 민고치는 애널리스트지만 거의 애플의 대변자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죠. 그것처럼 그 기자도 기자이지만 거의 이제 연준의 비공식적인 채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믿어준 게 아닌가라고 하고 있고, 저는 이런 밑그림이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처음으로 나온 개념이잖아요. R 더블 스타라는 게. R 스타 같은 경우는 중립금리. 아까 실물 경기를 위한 중립금리죠. 네, 네. 방송하기 전에 R 스타요? 지점장님 그게 뭐죠? 그랬더니 중립금리라고 하셔서 그럼 중립금리라고 하면 되죠. 왜 R 스타예요? 라고 제가 질문 드렸거든요. 중립금리는 우리가 잘 아는 개념입니다. 지난 2018년에도 이 중립금리에 도달했다라고 맞아요.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피봇이었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중립금리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서 자산 시장도 또 회복을 하고 여러 자산 시장, 주식, 부동산 등등이 좀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이 크게 좀 나타났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그 눈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눈치 싸움이 바로 지난 9월 FOMC에서는 점도표를 통해서 예견을 했던 거였고,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 그리고 연준이 생각하는 금융시장을 위한 중립금리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아직은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년도에 예상했었던 금리 수준보다 좀 낮은 수준에서 금융시장을 위한 중립금리가 나올 것이고 여기에 도달을 하면 연준에서는 피봇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기대를 하고 있죠. 네. 단순한 기대입니까? 만약 월요일 어제 시장에서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었죠. 저는 장 후반까지 끝까지 양봉을 만들고 오늘까지 강했더라면 와 시장이 믿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기대를 했는데 조금 어제 시장도 아쉽고 오늘 시장도 아쉽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는 하되 의존을 하지 말자 정도의 개인적인 스탠스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 말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만약 연준의 스탠스가 이렇게 바뀌면 사실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안 잡았는데 그간의 개념으로는 경제 논리로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건데 인플레이션 안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실질 금리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 그 연준의 입에서 나온다라면 네. 시장은 굉장히 환호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에 대해서 R 더블 스타에 대해서 시장이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장에서는 조금 더 믿어주는 분위기였고 이틀 연속 그래도 좀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갔었고요. 어떤 트리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였습니다. 12월에 50bp 금리 인상으로 금리 인상 폭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 더 덧붙여드리면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 폭의 단계적인 축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다라는 발언을 남기고 블랙아웃 들어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무슨 얘기까지 최근에 저는 들었냐면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예전에 한번 우리 생의 금융위기는 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예. 저는 굉장히 동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금융기관 증권사에 있죠. 금융위기를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러면 이 PF를 나갈 때도 LTV 굉장히 낮춰서 나가거나 확약을 가지고 나가거나 신용 보강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작은 회사들은 모르겠지만 현금을 가지고 있는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PF가 부실화되고 터졌을 때 이걸 회수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들어간 돈은 대출해준 돈은 유형 자산의 30% 4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매각을 통해서 자산 유동화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감익은 충분히 가능하죠. 감익. 왜냐하면 그 여신 업체들이나 이런 증권사들이나 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이제 차입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회사가 돌아가게 되죠. 차입을 하고 하루 쓰고 이제 다시 돌아가고 이런 그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조달 비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하지만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10%, 20%의 감익이거든요. 조달 비용이 올라간다는 것은 감익 요소인데 지금 그 금융주들은 감익을 주가에 반영시킨 게 아니라 신용 리스크를 반영을 시켰거든요. 저는 이제 뭐 증권사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 현금이 있는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는 이 저가 매수 기회고 지금의 메리트는 이 주가의 메리트는 터질 그 신용 리스크의 가능성이 일각에서는 뭐 5%, 10%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0.0001%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몇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 그 감익보다 더 큰 리스크를 반영해 버렸기 때문에 주가를 보고 그리고 그냥 그 자극적인 기사를 보고 함께 이 생각을 똑같이 가져가는 것들 남들이 노할 때 같이 노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서는 연준이 그래도 더 최대치까지 밀어붙이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스템 리스크 직전까지는 연준이 달러화 강세와 긴축을 밀어붙이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지점장님의 내용을 종합했을 때 앞으로 연준의 행보의 시나리오는 딱 3개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 주 증권사에서 나온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더니 좋다고 얘기해 주셔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름다운 피봇. 그러니까 연준의 조건 모든 목표를 다 달성시키고 나서 경제가 연착륙하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제 피봇. 금융시장이 발작을 일으켜서 연준이 어쩔 수 없이 피봇하는 것. 그리고 선제적 피봇이라고 해서 금융 발작을 우려해서 연준이 선제적으로 피봇할 수 있는 가능성들까지 이 3가지 앞으로 연준의 시나리오. 네 번째는 이제 또 고강도 긴축이 되겠죠. 이 가운데서 위기를 일으키기 전에 연준이 손을 쓸 것이다라는 쪽에 좀 더 손을 들어주시네요. 그보다는 기대를 하고 있죠. 연준을 예측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이 뭐 R 더블 스타라는 개념도 네. 사실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은 향후에 이게 부각됐을 때 맞아요. 가짜 반등이냐 진짜 반등이냐를 더욱더 구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닥은 언제일지 모르는데 지금 뭐 투자자분들이나 뭐 몇몇 분들은 앞으로는 절대 상승장이 안 올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개념들을 계속 챙기고 있을 때 조금 더 진바닥에서 내가 다음 상승장의 승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여가는 게 아닌가. 연준을 예측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R 더블 스타 금융시장을 위한 중립금리라는 개념 잘 기억해야 된다는 그 내용 전해주셨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십시오.
11월 FOMC 정말 주목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